자, 이번 시간에는 14회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해서 법제론과 연계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봐서는 그 3교시 1영역에서 33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뭐 참 기본적인 거네요.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사회 통합은 소득 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뭐 여기도 특별하게 시비를 걸 것이 없군요.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아니죠. 사회복지 자체가 가치 지향적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4번, 5번은 보실 것도 없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셔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그렇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데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무슨 방식으로 운영했죠? 질병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처음에 무슨 방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조합주의로. 즉 조합주의를 일부 선생님들은 뭐 금고주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길드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조합주의 또는 금고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 범위가 농어민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건강보험이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언제 시작돼요? 637789 637789 63년도에 의료보험법 제정, 77년도에 의료보험 시행, 89년도에 전국민 의보시대 637789 무미철자 637789 637789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99년도에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9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농어민까지로 먼저 확대된 것은 의료보험이 되겠어요. 1980년대 의료부조, 요보, 아동가족부조 등의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삭감되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또는 신연방주의적 의미로 가면서 국가 책임에서 민간 책임으로 또 장기보호에서 단기보호로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똑같이 1988년에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은 1986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88년에 시행이 됩니다. 영국 베버리 보고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3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게 아동수당, 완전고용, 그리고 그냥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답은 뭐 2번이 되겠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요건 뭔 말일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는 시장 논리니까 저하기 나름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겠고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중산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계층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려고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계층 세습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요. 계층 세습에.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급여는 유형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처럼 국가가 틀을 만들어주지만 그 틀 안에서 보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번 만큼 많이 걷어내지만 거기까지는 사회민주주의 같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해서 마치 사회민주주의처럼 걷어내는데 나중에 봤더니 줄 때도 많이 걷은 사람에게 많이 줬어. 조금 벌었던 사람은 조금 걷었지만 줄 때 보니까 역시 조금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 안에서 보면은 결국에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잘 살게 만들더라. 그래서 사실은 무슨 사회평등이나 계층에서는 세습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기존의 조합주의는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티트머스로 본다면 업적 수행 모형과 유사한 것이 조합주의예요. 기존의 사회적주의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국가 개입을 사회복지로 본다. 이런 개념으로 1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 원리를 강조한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공공구조를,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을, 삼인주의는 사회수당을 강조한다.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탈가족화의 개념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는 자유주의는 집에서 살림이 나요 라고 하는 거고, 사회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사회 참여에 국가가 개입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한다고 한다면 허용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양성평등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남정네들은 집에서 그래도, 왜냐하면 나도 안사람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같이 다녀왔어도 나는 소파에 앉고 안사람은 주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것 등이 약간 허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좀 가부장제적 흔적을 남기는 것이 조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 말은 이제 보수주의란, 조합주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맞다. 자유주의는 미국형, 삼인주의는 북유럽형, 조합주의, 보수주의는 유럽 대륙형, 이렇게 독일형으로 표현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두 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신우파나 자유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전면 부정이고 신우파나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원칙적 부정이죠. 원칙적 배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시장 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이것은 당연히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거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게 틀린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나 국가 개입주의나 폐위비한 사회주의는 똑같이 두 번째에 틀리는 거죠. 사회복지정책, 즉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데 틀린 거죠. 3, 4, 5번은 전부 국가 개입에 의해서 긍정적이어야 되지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회투자국가는 안토니 기든스 또는 1990년대의 영국 또는 영국 노동당의 경제정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이런 단어들이 같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여기 나오는 것은 보수당 정권의 시장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미한 것이 제3의 길이에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성장과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사회민주주의의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해서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신자유주의의 길은 제2의 길,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길은 제1의 길, 그것을 합쳐서 제3의 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이거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4번 같이 가져가시고요.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 아니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은 관련이 없고. 좋습니다.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을 설명하면서 했던 거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됐던 것이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였어요. 거기 7개가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해서 보편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그리고 사항에서는 3개가 같이 붙었다겠죠.
그래서 4항에서는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의 원리, 연계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그리고 5항에 새로운 것이 진입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새로운 것이 진입을 해서 책임성의 원리.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집단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더욱이나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좋습니다. 2012년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가와 집단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거나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자, 이 4번은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교재에 넣지도 않아서 4번은 좀 놔둬보시고요.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5번이 워낙 정당하게 틀렸군요. 거기처럼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구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집단의 책임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 4번을 제가 교재에 넣지 않은 법조문이어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그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복지국가 발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 발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산업화이론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가족구조 후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증대시켰다. 자, 그 말을 이렇게 썼고, 다음에 독점자본이론. 독점자본이론은 거기 보면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점자본이론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 이건 독점자본이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자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독점자본이론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말하자면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변질된 독과점 자본주의가 등장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 독점자본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2번은 산업화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력은 상품화시켰지만 기타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거다.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한다. 이 수렴이론, 탈이데올로기론은 산업화 이론이 되겠어요.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는 권력 자원 이론이 되겠어요. 지휘 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국가 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가 열린다. 국가 차원에서 이익 집단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결합될 때, 자, 이것은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코퍼레티즘에 관련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9번 문제.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먼저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고도 안 된다면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 되겠어요. 열등처우의 원칙, 1834년 개정구빈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공평의 원칙의 구현을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빌어먹는 자들은 자립자활하려는 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 비례적 평등, 공평, 균등. 보험 수리의 원칙, 개인적 형평성. 보험 수리는 그야말로 낸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여도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소득 재분배의 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 최소 극대화의 원칙, 개인적 자유. 여기 5번 맥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놀스의 정의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놀스의 정의론에는 제1의 원칙과 제2의 원칙이 있는데 제1의 원칙을 우리는 개인적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해서 개인적 자유의 원칙이 있고, 제2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차등의 원칙에는 세부 원칙으로 2개가 있습니다. 기회균등과 맥시민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직에 대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불평등은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평등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우선 배려가 갈 때 공정한 불평등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화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농산 어촌과 같은 벽지의 학생들에게 농어촌 우선 배정과 같은 이런 적용을 할 때, 그리고 문화의 혜택을 뜬금없이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소수 민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합격자 배정을 할 때 설사 불평등이라고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불평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역차별이라고 하는 맥시민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소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차등의 법칙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제가 이거 제시할 적에 평등과 자유와 효율 등으로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적극적 자유는 벌린이라는 사람은 그렇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장되는 거죠. 국가 개입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니까.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 상보적 관계가 됩니다. 상보적 관계. 그래서 사회 배분이 평등하다. 그리고 파레토 효율, 소위 배분적 효율이 이루어진다면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 비례적 평등은 네 1번은 맞는 거군요. 비례적 평등. 이거 답은 5번으로 되어 있네. 이거 9번이 5번이군요. 자, 10번에 보시면 1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제가 설명을 할 적에 이상적 모형으로서 합리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서 기타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흐름창 모형 이런 등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것은 합리 모형이 되겠죠. 연역적 모형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 이루어진다. 가장 혁신적이고 더 이상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진보적일 수 없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장애를 가진 자나 장애가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완벽하게 한치의 서운한 사람도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은 가장 혁신적이죠.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은 트로우의 최적 모형이 되어 있네요.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자 거시적 모형은 역시 이것도 최적 모형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번, 디귿번, 기억번, 디귿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정책 분석, 3P 분석에서 과정 분석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3P 분석으로 접근해 보시면 거기에는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퍼포먼스 아날리시스가 있는데,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분석, 계획 이행에 대한 분석을 과정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산출 분석,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분석 또는 선택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내용이나 선택. 그에 비해서 이행 분석,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는, 이행 분석은 성과 분석을 말합니다. 성과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분석으로 평가에 관련된 분석은 이행 분석, 성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과정 분석, 근로장려 세대의 근로요인 효과 분석, 효과나 효율성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이행 분석, 성과 분석이지요.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 효과 분석, 이것도 역시 성과 분석, 이행 분석이 될 것이고, 장기 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영향 분석이 나와 있군요. 그다음에 노숙인에 대한 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 효과 분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석이 되겠네요. 바로 성과 분석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육정책, 보육서비스 정책이 효율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 이것도 이행 분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은 뭐야? 3번에는 함정을 문장으로 받지요. 거기 보시면 재정에서 말하는 장기요양보험법 재정이라고 썼는데, 재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는 과정 분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말장, 아마 국어 공부를 좀 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보면은 어떤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느냐를 따진 것은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가 되겠어요.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13번은 넘어가시죠. 14번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당 원칙,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근거하는 원칙은 귀속적 욕구라고 한다. 참 말 어렵게 썼어요. 앞에를 지워버리시면 그냥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이 말을 빼버리시고,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소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귀속적 욕구라고 한다. 말하자면 일정 조건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귀속적 욕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귀속적 욕구는 규범성에 기초한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그러죠. 규범성에 기초한 범주적 할당 기준. 다음 보상이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 그렇죠. 보상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보상은 형평성에 기초한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그러죠. 형평성에 기초한. 진단적 구분이란 개별 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개별 사례에 대해. 그렇죠. 여기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에 기초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죠.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인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역량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 양에 근거해서 이것은 자산조사가 되겠어요. 자산조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능력의 보유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역량인 것이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데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가장 따지는 것은 사실은 공공부조에서 따지겠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니 없니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은 이제는 시대가 간 단어가 되겠어요. 자단조사는 역량을 쓸 적에는 사실은 1999년 전까지는 역량을 썼겠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단조사 욕구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바로 이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자료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전자바우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바우처 방식은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알고 계십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자, 이것은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놔둬보시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보통 노인 돌봄 서비스나 장애 가족이나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업들. 다음에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 정산 업무 전산화로 지단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은 답은 5번이군요. 대폭 감소하는 거죠. 일일이 옛날에 수작업 보고 엑셀 프로그램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카드가 전자메일로 담당자에 오기 전에 전부 처리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은 이미 지나간 문제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형태 중 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 급여 그러면 현물, 현금, 바우처,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이것은 권력이라고 그러죠. 권력. 장애인도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또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어린이 대상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급여가 되거든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는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정책효율성, 납세자의 선호도, 이런 것이 높은 것은 현물급여지요. 현물급여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때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이 높다.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학 정원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교육제, 바로 이게 바로 기회죠. 교육과 고용령이 많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일정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현금인데 용도 범위 내에서 하는 순간 바우처가 되었지요. 취약계층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근본적이란 말은 좀 질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이 되겠는데 많이 줄 때 이렇게 말하지 조금 주면서 근본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18번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에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사회보장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인데 사회보험은 주된 재원은 뭐예요?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장성 조세해야 되겠지요.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는 것이고 공공부조는 주된 재원이 조세가 되겠지요. 그에 비해서 사회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금이죠.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적에 자기가 돈 내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꼭 사회보장세라고 이렇게 단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휴게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재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국가재정을 마치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예산과 기금으로.
예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이 있지만 기금은 특별 목적을 가지고 특별 재원으로 특별 법률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금이거든요. 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 말고 기금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예산과는 전혀 별개로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는 뭐 사업성 기금도 있고 금융성 기금도 있고 재정성 기금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와 관련된 거에는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어요. 판서를 해야 되겠군요. 자, 국가재정은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으로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과는 전혀 별개로 이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는 뭐 사업성 기금, 금융성 기금, 또 뭐 재정성 기금, 뭐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기금도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걸로서는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성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으로. 연금성 기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부에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있거든요. 국민연금기금. 그리고 직영연금, 4대 직영연금 달고 계시죠? 공무원 연금기금. 또 군인연금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니까 사학연금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성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이 네 가지는 연금성 기금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보험성 기금에는 두 개가 있는데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사실은 본래 명칭은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기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 쉽게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나눠본다.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 특별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기금입니다. 기금. 다음에 공공부조에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한다? 아니죠. 비율 나왔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은 몇 퍼센트? 40에서 90%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재원이다. 뭐 그냥 좋고. 일반회계 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영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가 좁다? 아니죠. 기금은 특정 목적 범위만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지만 일반 예산은 전국민, 전 국정 운영에 관련 사용되기 때문에 기금에 비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4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마침 국가 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19번은 바로 뭐야 이거? 19번은 같은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놨네. 그때 같이 해설이 잘 됐네요.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19번은 지금 이 그림 가지고 풀어가시면 되겠지요. 19번. 20번에 보시면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복지재원은 세제 감면이나 소득 공제를 통해서 걷었다가 두들려주기보다는 그 절차를 줄여버리는 이러한 공공재원 운영 방식을
우리는 조세 지출이나 조세 비용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1번은 보시고 22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가 나오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고용노동부가 나오고 다른 데는 쉽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43%. 그렇죠?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다음에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완화되어 가고 있죠. 옛날에는 2촌범위니까 거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촌범위로 줄여놓으니까 그래도 많은데, 특히 1촌범위로 줄여놓으니까 특히 누가 많이 혜택을 받았어? 노인 빈곤층. 지금은 앞으로 지금 노인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층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서 다른 노인을 우리의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빈곤, 말은 못 오시지만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낙원상가에 가면은 낙원상가에 2,000원짜리 국수가 있다고. 2,000원짜리 국수를 저도 10년 전부터 먹었습니다만은 그 2,000원짜리 국수를 한 끼도 내가 빌어먹지 않고 내 돈 내고 먹는데 6만 원 들잖아요. 30일을 먹어도 6만 원이고 4명이 가면 서로 술 한 잔씩 내도 1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나이 들어서 추려하게 빌어먹거나 줄 서지 않아요. 거기도 길 건너가면은 거기 뷔페 3,500원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 선택권도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바쁘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내가 먹을 만큼 내 자기 선택권도 행사하는데 3,500원이니까 10만 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만 원이 있으면은 20만 원. 그래서 그분들이 20만 원, 20만 원 하는 거거든요. 2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말하자면 추려원이 빌어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완화되고 있고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인 빈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배려가 많이 들 거예요. 뭐 저도 걱정이고 뭐 여기에 지금 다 걱정이시겠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렇지요. 자, 좋고.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기관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자활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중앙에 설치하는 거죠. 중앙에. 일반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무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희망을 통해서 일반 수급자마저도 희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활장려금이 없어진 지는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자활장려금이란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아예 그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사실은 지정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어요.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는데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이것도 근로연계복지에 관련된 것이 되겠어요. 이런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경우 좋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24번은 좋고 24번, 25번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사회적 소위 불악단위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기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요즘 같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허가는 뭐예요? 허가는 본래 행정법 용어로 금지가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허가는. 특별한 경우에 넣어놔두니까 허용하는 거야. 이게 바로 허가거든요. 근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야 할 거예요. 도와야 하는 그 행정 절차를 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가. 그래서 어린이집도 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인가, 자원활동진흥에도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인가. 사실은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못 만든 것들 너희들이 만드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인가거든요.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설립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사항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그냥 개념으로 나와 있군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는 뭐 깊이 안 들어갑니다만 뭐 이런 문제도 나왔다. 이렇게 보셔서 좀 살을 찌어봤습니다. 답은 뭐 니을번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살펴보겠습니다.